이렇게 이제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이제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크게 문재인 정부의 그 경제 정책 세 가지가 핵심 축인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소득 주도 성장, 그 두 번째는 혁신 성장, 그 세 번째는 공정 경제예요. 그 이 세 가지를 함께 이 세 가지의 정책 목표를 가지고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이제 국가적 목표가 포용적 성장을 이루자라는 게 이제 기본 골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과 사실 이게 실패한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소득주도 성장이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목표거든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 소득의 양극화예요. 그동안은 이제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면서 이렇게 쭉 한국 경제가 이제 이끌어 왔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소득 양극화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 불평등과 그 사회적 갈등들의 큰 불안 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이 지금 소득 분배에 있어서의 아주 왜곡된 구조들을 바로 잡고, 그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그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을 또 끌어올리고, 그걸 통해서 또 이런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 전반적으로 경제 구조들을 좀 공정화시키면서도 이걸 이제 끌어올리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런 일환의 하나로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마치 또 소득주도 성장이 전부가 최저임금 인상인 것처럼 되는 것도 그것도 약간 잘못된 시각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에는 최저임금 인상은 그 중에 하나의 정책 목표이고, 그 외에도 중요하게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효과가 지금 어떻다는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제 갑론을박이 있지만, 그 올해 하반기부터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이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요? 네네. 그리고 또 실제 올 초에 보면은 여러 이제 통계청이나 민간은행에서의 이런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어쨌든 그 경제활동 인구의 월 평균 속도가 다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 중에서 그 중산층 이하 가구에서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 같은 경우는 그 2016년에 그 평균 가구 소득이 172만 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170만 원, 그리고 2018년에는 185만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저소득층 가구에 있어서의 그 경제적인 안정과 활력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전체 가구의 작년, 그러니까 이제 명목 소득이 분기 평균 4.1%씩 계속 증가해 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그 2018년도 경제 성장률이 2.8%인데 그 가구의 명목 소득이 그거보다 1.3% 이상 높게 계속 증가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양상은 이게 우리 경제 성장률 상위에서 온 것은 6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통계 수치상으로도 이건 통계청 조사인데 나타나고 있고, 그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리고 거기에 뭐 EITC라든가 아동수당 확대, 또 뭐 기초연금 인상, 또 청년 취업과 구직을 위한 이런 또 지원 등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 하나의 패키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해서 그 이게 2년 동안 너무 급격히 인상이 돼서 그게 그 소상공인이나 이제 중소기업 등 또 우리나라는 소상공인이 워낙 한계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서 직접 타격을 받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들을 한 3조 원 가량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어쨌든 그 최저임금 인상이 또 굉장히 가파르게
그 상승을 하면서 그거로 인해서 시장에 당장 이렇게 좀 충격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몇 가지 좀 보완과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이제 52시간 이제 근무제 도입에 따른 탄력 근로제를 좀 3개월에서 기존에 6개월로 좀 연장을 해서 이제 시장에서 좀 유연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그 최저임금 결정 체제를 이제 이원화시키는 것으로서 지금 법안을 제출한 상태예요. 또 이런 사항들은 다 그 이제 경산노위에서 다 합의된 안을 바탕으로 저희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또 보완들을 함께 하면서 전반적인 좀 균형을 맞추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도 이제 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게 되면은 또 그에 대한 그 급작스러운 좀 그 가파른 상승에 따른 부분들에 대한 좀 그 어려운 호소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또 시장의 여건이나 그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올해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제 올해 인상폭을 결정하겠습니다만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한 보다 이제 합리적인 조정들이 좀 이번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결정권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갔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지난 2년 동안에 사실은 20% 이상이 오른 거니까요. 거의 25% 이상이 오른 거죠. 그래서 또 올해는 어쨌든 그런 우려들과 또 현재 경제 상황이 지금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 좀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하나 중요한 게 하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 국가 재정의 역할이에요. 국가 재정. 그러니까 지금 그 전반적인 경제 여건들이 지금 그러니까 하방 리스크가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국제기구에서도 그 이렇게 전 세계적인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들이 지금 하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좀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추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저소득층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또 경제 성장 유지에 대한 재정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특히나 그런 이제 그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을 이룸에 있어서의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대한 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재정이 또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같이 함께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수출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수출이 둔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설비 투자도 같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경제 전망을 쭉 하는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견인하고 그 다음에 서포트하기 위한 좀 재정 투자를 좀 더 과감히 그 함으로 인해서 이게 어쨌든 우리 경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정책위장을 하면서 정부와 이제 예산과 정책에 대한 협의를 이제 제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제가 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상정 그 정의당 전 대표께서 의원님이 제 바로 옆자리에요. 그래요? 그래서 잘하시겠네요. 이런 현안들을 뭐 이제 상임위에서 만나면은 바로 옆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또 바로 이제 얼마 전에 엊그제 그 올해 추경 예산안이 이제 정부에서 확정이 돼서 국회에 이제 제출이 됐어요. 그저께. 그래서 그 추경 예산안에 대한 그 규모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전에 상임위에서도 질의돼 있었습니다만, 심상정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이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정부의 어떤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 너무 이렇게 그거에 대한 집착하지 말고 그 재정 투입이라는 건 적기에 그리고 조기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는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또 한쪽에서는 한쪽의 보수 언론이나 또 저 보수 야당 측에서는 또 뭐 정부가 뭐 저 돈으로 다 퍼주게 하냐 뭐 이래가면서 그 뭐 추경도 뭐 미세먼지나 뭐 그러나 안전 추경만 하고 나머지 하지 마라 막 이러는 양론이 있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번에 6.7조 원의 추경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심상정 의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경기 하방 리스크가 있을 때는 재정이 적정 역할을 하는 게 맞다. 저도 그런 데서는 방향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예요. 예. 그리고 그 촛불혁명에서의 가장 큰 가치가 하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 적폐를 이제 청산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이제 요구가 촛불 민심에서의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공정과 정의란 측면에서 본다면 특히 그동안 계속 많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법개혁이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공정경제의 영역이 있습니다만 또 이제 권력기관 개혁과 관계해서 사법개혁이 핵심인데 그 사법개혁에서 핵심이 바로 이제 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죠. 네, 그래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는 사법개혁의 핵심이자 상징으로서 이건 반드시 이제 관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서 다른 이제 야3당이 요구하는 바른미래당과 또 민평당 정의당이 요구하는 선거제 개혁과 이것을 같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선거제 개혁만 놓고 본다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도리어 불리할 수도 있고 의석수 줄어들죠. 네, 왜냐하면 의석수가 주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본 건 아닙니다만 대개 의석수가 줄어드는 게 거의 한 27, 8석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수도권과 영남 호남이 많이 줄어들어요. 상대적으로요. 그 수도권의 경우에는 인구 상하함 조정에 의해서 예컨대 이제 일부 선거구는 통합이 돼야 되거나 또 내지는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같은 경우는 하나씩을 줄여야 되는. 그리고 대개 그런 지역들이 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는 유리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3당과 함께 소위 말하면 개혁입법 연대를 이루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선거제와 이것을 같이 묶어서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은 어쨌든 이제 물론 선거법 같은 경우는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선거제도의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합의체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물론 논의하면서 일부가 조정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워낙 이거 자체를 논의 자체를 그냥 배제한 상태에서 이거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논의의 틀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압박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와 함께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런 의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선거제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이 태우지만 어쨌든 합의에 의한 처리를 최대한 그렇게 해야죠. 하겠다. 지금 워낙 자유한국당 자체가 이것을 논의 자체를 지난 6개월간 거부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논의의 테이블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강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원하는 대로 다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좀 큰 문제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고요. 선진화법이 도입된 게 이 국회폭력과 국회 폭력이 실제로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와 불신의 바로 이제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스스로가 자정 능력도 갖고 또 이제 국민에게 더 이상 이제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여야가 싸우는 건 추태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 선진화법을 이제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인데요. 그때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을 했어요. 예전에 이제 여야가 워낙 극심하게 정거 대단했죠. 서로 막 고소 고발 이런 게 있어서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에 최근 거의 한 5년 10년 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선진화법이 무참하게 짓밟혔어요. 어떻게 보면 현행범 아닙니까? 현행범이죠. 선진화법에 의하면은 선진화법 법조항에는 정당한 국회의원과 각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있어서의 정당한 그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또 회의를 그 방해하고 가로막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엄정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그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실형이 나오게 되면 아예 피선거권을 박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실 정치 생명을 끊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어제 그런 일들이 아주 막 그냥 국회가 거의 아수라장이 되면서 그 지금 패스트트랙에 따른 그 사개특위나 정개특위 회의 진입 자체도 막고 그것도 또 어찌 보면 참 그 뭐랄까요 좀 비겁하다 그럴 수도 있을까 국회의원들은 뒤에 숨어 있으면서 보좌진을 내보내서 막고 그러면서 아주 격렬한 몸싸움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 선진화법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국회 의안과를 국회 본청의 의안과를 아예 거기를 그냥 통째로 점거를 해서 거기를 아예 봉쇄를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국회 사무실 직원들이 나가지도 못하게 강요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접수된 그 저기 법안 그 사개특위의 그 법안을 아예 팩스 접수된 것도 팩스 기계를 아예 그냥 망가뜨리고 접수된 것도 지금 아예서 뭐 아직 다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 공문서도 폐기시키고 그리고 또 그 컴퓨터 또 이메일로 접수를 시켰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컴퓨터를 다 꺼버리고 접근 못하게 하고 이것은 아주 중대한 사실은 이거는 중대한 위법행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다시 가서 항의도 하고 문을 열어라 했는데 그 뭐 의원 보좌진들이 완전히 다 인간띠로 그러면서 아주 정말 지난 한동안 몇 년 동안 사라졌던 국회에서의 그 몸싸움이 벌어지던 그런 아주 이제 정말 막장 국회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저도 제가 자선하는 동안에 이 중간에 선진화법을 이제 같이 만들었고 그 예전에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시 또 이게 망령이 살아난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어제 아주 참담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물론 패스트트랙대로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회의를 열자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 선진화법을 무참하게 짓밟은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이 과거 이걸 없애기 국회 폭력과 이런 이제 막장 정치 동물 국회를 없애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건데 이것조차 또 이제 무력화되는 것을 그냥 방치한다라면은 그럼 진짜 국회는 설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무튼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총선용은 아니고요. 그것도 뭐 그거 가지고서 뭐 또 퍼주기다 뭐 이것도 아니고요. 그 예타 면제 사업에 저희는 이제 핵심은 지역 균형 발전을 하자는 겁니다. 그것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거고요. 그 실제로 이제 경기 하방 국면에서 지역 경제들이 어려운 곳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지방의 이제 그 산업 지역이나 고용 위기 지역이나 산업 위기 지역 같은 경우도 지방에 군산을 비롯해서 뭐 창원, 통영호성 등등 이렇게 그것도 구미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그 저희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1년에 2차례 그 각 전국 시도를 돌면서 당 지도부와 또 이제 제가 그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그 각 그 시도에서 모아진 가장 정말 그 지역의 수건 사업들 하지만은 또 예타 제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도 너무 걸리고 또는 그 예타로서는 이게 좀 당장 처리가 어려운 하지만 그 지역에는 꼭 오랜 수건 사업들에 대한 건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계속 그냥 방치할 것인가. 근데 그거를 현행 기존의 예타 제도로 놓고 보면은 그 기존의 예타 제도는 경제성 중심의 평가가 주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꽤 많은 사업도 예타를 통과하지만 그 기준으로서는 지방은 그 예타 제도 가지고서는 담아내기가 어려운 어려운 문제가 한계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각 시도별로 그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수건 사업들을 저희가 그 시도별로 하나씩
그래서 선별해서 건의를 받아서 그 부분, 그 범주 내에서 이제 그 예타면제 사업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하고 나니까 시도에서 굉장히 아무튼 반겨요. 그때 저희가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 각 시도별로 자발적으로 막 현수막도 붙고 시도지사가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또 예를 들자면은 특히 이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경부고속철도가 그 구미를 통해 가지고 부산 쪽으로만 가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남해 서부 경남 쪽에는 이 고속철도의 혜택이 없고 또 그게 그 지역의 산업 발전이나 또 지역 주민의 교통 소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아무튼 그 지역에는 이제 큰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드리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게 뭐 너무 재정을 퍼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비판도 있는데 그건 옳지가 않은 게요.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서 전체가 들어가는 비용이 이게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도 또 이제 다 설계를 기본 계획을 거치고 예타만 면제했을 뿐이지 그 이후에 기본 계획과 설계와 착공과 완공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연평균 따지면은 뭐 한 2조 원 내외 안팎이에요. 전국에 다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은 전체 국가 예산이 470조인데 그걸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서 2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꽤 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아무튼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지금 한국 경제를 두고선 대내 여건은 실제로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두 가지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을 해 있는데 하나는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그 전 세계적인 경기하고는 리스크나 수출 구조의 둔화, 특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나 요즘에 중국의 그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이제 수출 부진의 악화의 요인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게 단순간에 회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어느 시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회복되게 하고 보는데 그 또 하나는 우리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고령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거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이게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국민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물론 그것도 사실 저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하면 아직 우리가 높은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수치만 단순하게 보면은 계속 나빠진다 심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대내외적인 그런 하방 요인들은 현재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해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그걸로 인한 경제 위축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경제적 활력과 민생 안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들은 당연히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정책위장이 된 다음에도 그런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중심으로 일단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예타면제 사업 같은 경우도 지역 경제 활력과 균형 발전을 위한 하나의 그런 우리 정부의 가치이기도 하죠. 그거는 박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했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대기업 투자를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 예전 정부보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더 과감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한편 보면 좀 제대로 홍보가 되고 전파가 안 되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제인들 만나면은 제가 지난 올해 지난 한 3개월 동안 있었던 걸 쭉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다 끄떡끄떡거리세요. 또 그러면서 또한 이제 기업이 느낀 어려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럼 대부분이 다 공감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경제라는 게 집단 심리가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경제 심리, 우리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좀 다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조치들은 저희가 과감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특히 이제 그동안 산업계나 경제계에서 가장 많이
그 건의가 많이 있었던 건 규제만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을 해서 네. 그 올해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 1년 동안에 저희가 목표가 100건입니다. 네. 근데 영국이 규제 샌드박스 처음에 도입했을 때 1년 동안 한 게 40건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그 1사분기 3개월 동안에 저희가 27건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거기 규제 샌드박스가 지금 시작된 게 저희가 정치의 한 시기하고 비슷한데 그것도 이제 100일 이번 주가 100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그 점검과 그 이 평가를 또 정책위 주관으로 정부와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까지 계속 갈 거고 분기별로 매번 점검을 하겠다. 직접 당이 챙기겠다 하고 그래서 그 혁신 성장과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규제로 가로막히는 거는 다 이틀 내에서는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서 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대기업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과감한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설 명절 직전에 했던 그 광주행 일자리. 네. 사실 이거는 광주행 일자리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그 제가 강주시장 인터뷰가 충분히 들었어요. 예. 틀을 만든 거고 현대 기아차가 국내 제조 공장 투자를 23년 만에 처음 한 거예요. 예. 지금까지 다 외국에만 하잖아요. 그게 다 거기서 얘기하는 게 다 고임금 운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의 저 평균 연봉이 뭐 거의 뭐 7, 8천만 원 이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딱 절반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그 대신에 그 근로자들을 위한 그다음에 후생 복지와 그런 효과들을 갖다가 지자체와 정부가 맡아서 거기다 인프라도 깔아주고 또 임대주택도 거기다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복합 커뮤니티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런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서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기 소득이 제가 그때 들을 때 이것을 전국적으로 타 업종에도 넓히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 자기가 중심주로 할 역할은 아니고 결국 그 우리 정책위 의장님이나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당정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당에서 조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 상반기나 올해 내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부분을 몇 개 더 만들어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하나 이제 정말 해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 되는 거죠. 그것도 이야기된 게 뭐 군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뭐 구미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난번에 그 SK 하이닉스 용인 결정을 사실은 굉장히 과감하고 조기에 저희가 결정을 해줬어요. 행정 차원에서는 그거는 이제 대기업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들 적시에 대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실은 뭐랄까요 그 일각에서는 그걸 왜 수도권에 하느냐 또는 그 수정법에 따른 그 137만 평의 특별 물량을 해제해 준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도리어 이제 옛날 같으면은 뭐 특혜 시비 뭐 이런 것 때문에 도리어 쉽게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한데 도리어 올 한 해 동안 그런 경제 활력과 이런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조치들을 저희가 지금 과감하게 사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이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하나가 이 경제 활력과 기업의 투자들 규제 완화들을 하는 걸 하나 한다라는 건 또 하나는 건전한 시장 경제와 그 재벌 개혁을 같이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공정 경제 축이고 이건 하나는 경제 활성화 조치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재벌 개혁이나 경제 활성화 재벌 개혁 관계에서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항상 국회에서 많이 가로막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법안을 당정 간에 특히 이제 계속 특히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이나 상법, 이제 이가 두 가지가 이제 경제 개혁 법안의 핵심인데 이 두 개 법안을 저희가 어떻게든 또 이제 국회 내에서 타협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진도가 좀 덜 나가요. 한교안 한국당 대표는 그것을 사회주의법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그쪽에 물을 제기해라. 그러면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이제 원한 대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그래도 현 단계에서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라도 해보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재벌 대기업의 그 어떤 사회적 지탄받는 행위들 또 그거에 대한 뭐 이제 연계금융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라든가 또 그런 것도 같이 저희가 하면서 또 그런 재벌 대기업의 잘못된 거에 대한 경종도 울리고 견제화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정말 제대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애로와 불편은 저희가 과감하게 풀어주겠다.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 들어보면 뭐 앞으로 상당히 희망을 가질 수 있겠네요. 그 성과가 정말 그 올해 내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 2, 3개월 동안 꽤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청와대에서도 그 제2벤처부입니다. 또 특히 이제 금융혁신, 금융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거든요. 왜냐하면 대개 시중에 그 유동자금이 100조 원 이상이 있는데 금융권에 이 돈들이 예전에 다 부동산만 갔어요. 그리고 그 부동산을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켰거든요. 그리고 대개가 다 기업이나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다 담보를 잡는데 다 부동산 담보로만 잡고 안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큰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일괄 담보제 도입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무튼 하고 있고 또 직접 그 이제 당정청의 정부와 청와대와 또 저희 당에서도 고위 인사들이 직접 기업 현장도 가고 또 이제 그 뭐랄까 이제 4월 30일에 대통령께서 삼성전자를 방문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는 것도 이제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대기업이 투자를 이제 더 할 수 있도록 유인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쭉 상반기 이런 노력들과 또 재정 투자 우리 아까 제가 재정의 역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재정 투자들의 효과들이 올 하반기에는 좀 성과로 나타나기를 다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난 보수 정권 기간 동안에 거의 전쟁 위기 같은 부분들이 아주 급반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난 1년 동안 이제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와 그 다음에 전쟁 위협의 이제 종식 이렇게 큰 흐름이 잡혔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럼 이걸 이제 구체화시키는 이제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의 한반도 구조의 특성상 그러니까 남과 북이 직접 당사자이면서 주체인 동시에 이거는 또 미국이라는 특수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변국에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일단 그 남북, 그 다음에 북미, 한미 이런 이제 삼각축으로서 이게 쭉 맞물려서 가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특히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역사적으로 2차례 이번에 열렸습니다만 하노이 회담에서 뚜렷한 성과물이 없이 끝나서 굉장히 아쉬워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의 서로의 상황을 바라보는 그 로드맵과 이제 시각차들을 확인을 하고 어찌 보면 또 그게 성과인 것처럼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되셨는데 지금부터 올 연말까지가 또 앞으로 향후 연말까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양쪽에 확인된 지금 확인된 이제 그 견해차에 대해서 견해차와 해법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어디든가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중재한 데서 현재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내가 바로 이제 우리 한국이고 문재인 대통령이죠. 지금 교차 접촉들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거기서 이제 그 한미 정상을 통해서 어쨌든 이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의견을 좁혀야 된다. 그리고 또 그 북한과 미국 간에 아직까지 서로 협상을 통해서 이걸 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해 놨어요. 근데 이제 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러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아마 또 이제 중국 측과도 이런저런 이제 아마 타진을 한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답이 이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잘 열리게 되면 또 그게 또 하나가 다시 이제 상황을 모아내는 그게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거는 뭐 이제 우리 정부의 힘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의지만 되는 게 아니어서 이제 그런 프로세스들을 잘 밟아가면서 아무튼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중단 없이 가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최대한 저희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하는 것도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연내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발표를 보면은 그렇게 지금 보고 어쨌든 이 고삐를 좀 더 이제 좁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 또 하나는 계속 이런 이제 뭔가 교착 상태가 또 지속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됐을 때 또 이제 계속 그걸 가지고 일을 할 게 아니라 또 대북 제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는 무관 그 범위 밖에서 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그 우리 정부와 우리 남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좀 시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하면서 하나의 성과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미국 측에다가 강하게 이건 저희가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고 미국도 이제 양해를 한 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인도적 지원의 틀인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경제 제재와는 범위 바깥에 있는 그런 인도적 지원에 관계된 것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이야기한 금강산 관광도 제재에는 안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이제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물자가 오가는 것에 관해서 미국의 그 임시적이든 조건적이든 아니면 아무튼 제재 완화 조치가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이제 금강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측에서 제일 경계하는 벌크캣이에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확인할 거냐 뭐 이런 건데 뭐 그런 개별 관광이나 이제 근데 그건 다 이제 소위 말하면 계좌나 금융거래에 대한 걸 투명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라면은 이거는 이것을 국제사회 제재 영역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좀 보다 또 좀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한미 관계는 꽤 원만하다고 봐져요. 그리고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 남북 관계나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나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양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미국의 대외 정책을 결정한 데서도 그 네오콘이나 NSC 중심의 강경 입장이 있고 또 국무부 입장에서의 그 입장이 있고 이게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막 입장이 서로 강원이 있고 또 좀 미국 내에서 보수적과 강경파 입장에서는 계속 뭔가 의심을 하는 거고 또 여기 또 이제 국무부 중심의 이제 비둘기파 쪽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또 이거에 따른 미국도 그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한미 관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관리를 참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리 잘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외교부나 또는 뭐 우리 이제 안보실에서도 그 주요한 사항들은 다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 또 그렇지만 그것이 도리어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한국 정부가 도리어 좀 뭔가 자주적 태도를 발휘해야 되는데 너무 미국에 딱 끌려가고 눈치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됐죠. 그런 또 지적을 할 정도로 한미 관계 사실상 큰 틀에서는 이상 기류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이 남북 관계 우리가 하나의 주인이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도적 지원 이런 데서 우리가 보다 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또 하고자 하는 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미국을 적극 설득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또 남북간 이니셔티브도 쥐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매칭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제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를 보면 지금 86세대들이 우리 사회에서의 격동의 과정들을 딱 겪어온 중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그 산업화 이후에 민주화를 바로 이제 현장에 겪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이 시대적 변화를 보면 또 정부화 시대를 겪고 그리고 또 민주정부의 탄생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면서 또 그리고 또 지금은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또 산업적으로는 아주 급변의 시대를 맞고 있고 그리고 또 연령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요 세대들이 지금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50대 이제 중후반 때에 이제 우리 정부라든가 행정부에서 보면은 이제 정말 그 큰 책임을 갖고 일하고 그게 단순하게 이제 또 그 큰 책임을 갖고 일하는 만큼 성과를 내야 되고 또 또 후배 세대들, 선배 세대들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통해 선배 세대들의 것들을 잘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면서 후배 세대의 길도 열어주고 이제 모범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데서 굉장히 사실은 이제 그 양쪽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이제 책임과 사명을 다 안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의 우리 사회를 계속 어쨌든 발전시키고 진보적으로 이끌어가는 데서 그 86세대의 젊은 시절에 가졌던 그 사회적 가치와 자기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 잊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또 우리 사회를 진보시키는 입장에서 그거를 하면서 또한 책임 있게 이것을 매우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게 성과화시켜야 돼야 되는 딱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되져요. 그래서 그만큼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정책위장을 하면서 이 여당의 정책위장이라는 이 직분이 그 어쨌든 저도 이제 예전에 이런저런 당직도 해보고 국회 상임위원장도 해보고 했었습니다만 말 그대로 이 자리는 일을 하는 자리예요. 그 일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자리고 그리고 또 워낙 당정 협의도 많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일에서 제대로 잘 하고 또 이제 성과화시키는 것에 아무튼 좀 매진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